가족의 보호자다. 그리고 삶의 지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너네 가족은 몇 명이냐. 할아버지 대원 스님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아빠, 엄마, 뭐 오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이자 북한 예술의 총화라고 자평하는 북한식 매스게임인데요.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땀이 그렇게 비어도 다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폭행인데 그냥 저희는 거기가 사랑의 맨 줄 알고 살았어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최근 북한이 다양한 이슈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러시아 부대 파병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정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고요. 제가 뭐 알게 되면 페이스북한테 가장 먼저 제보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걱정 마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 모셨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 이철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에 힌트가 될 사진들을 여러 장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고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어디죠, 민희 씨? 여기는 김일성 광장, 김일성 광장. 평양에 있는. 네. 많이 봤어요. 북한의 주요 행사들 다 하지. 주요 행사들 다 하는 곳. 이거는 여기도 이제 평양에 있는 5월 1일 경기장, 김나도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하는. 5월 1일 경기장에서는 뭘 해요? 체육 경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카드 섹션이 펼쳐지는 아리랑, 집단 체조, 그게 이제 자주 열렸던 것이죠, 해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오. 이건 이건 뭐. 저거 수영님과 장군님이네요. 그렇군요. 야, 이건 진짜 네, 이게 아까 김일성 광장에서 지금 오, 펼쳐지는 행사입니다. 김일성 광장이 저렇게도 변하는군요. 네. 야간 열병식입니다. 우와. 이거 북한 맞냐고요? 오, 이거 라스베가스 아니에요? 진짜 진짜로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예요? 화성지구로 해요. 화성. 그래서 네. 불화자를 써가지고 불바다 했죠. 아니, 평양에 새로 생긴 신도시라고 하는데 약간 밤에 보니까 진짜 어디 잘 사는 나라에 정말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현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현재는 뭐 평양의 종기 사정이 뻔하죠. 뭐 사실 저때 이제 김정은이 와가지고 저렇게 총동원하지 않았을까 전력을. 저거요. 사진 찍을 때만 잠깐 불 그렇죠. 번쩍하고 켜놓는 그거 아닐까. 빵 한번 하고. 네. 촬영할 때만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철은 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동상 보고 네. 저 설날만 되면 저 북한 주민들 찾아가가지고 저기서 참배를 해야 되는데 저기 뭐 내가 가고파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적으로 가는 거라서 저거 별로 저렇게 썩 시원한 건 아닙니다. 저도. 강제로 네. 갔군요. 그때 뭔가 트라우마 같은 게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왜 이 사진을 봤는지 박사님 오늘 주제가 뭐길래 이런 북한의 사진들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 만약 여기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잘 산다는 느낌 강조하기 위해서 예. 화려한 사진들. 그렇죠. 그게 좀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네. 화려하고 네. 잘 사는 네. 나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북한 수뇌부가 딱 원하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의도하고 연출한 사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김씨 정권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앞서 보여줬던 그 사진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철저히 연출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장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씨 정권이 이 극장국가의 연출가이고 주연 배우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객들은 북한 주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게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구조로 작동하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런 연출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극장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장 국가인 북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김일성의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미니 씨랑 철훈 씨는 어떻게 세뇌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셨어요? 교육받기로는 사이지 조선의 시조가 김일성이다라고 들었었고 뭔가 그래도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중에는 가장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김일성 때는 좀 먹고 살만했다. 근데 이제 오보이 수령님, 주석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사람인 줄은 몰랐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 할아버지 대현 스님으로 높이 우러러 모셨던 사람이죠. 어쨌든 교육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김일성에는 인민의 자유로운 어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쓰고 나와가지고 북한에서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위대한 수령님이란 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오보이 수령님이란 말보다도 할아버지 대원 스님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원스님. 네, 그래서 이게 선물을 타면은 그 집안에 있는 초상화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대원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선 그 사탕 과자 몇 올이 안 되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 기분 안 나빠하셨어요? 그쪽은? 그 할아버지분이요? 할아버지라고. 그 할아버지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실제 그때 공식 행사에서도 김일성이한테 나가서 할아버지 대원 스님이라고 맞아요. 애들이 그랬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네. 이거 고도의 어떤 뭐랄까요 세뇌 교육인데요.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친숙하고 그렇죠. 인자하고 자유롭게 늘 우리를 안아주는 가정. 네, 맞아요. 그런 포근한. 가족의 모습.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보다 동지보다 훨씬 친숙한 그런 표현인데 박사님 이것도 고도로 계산된 호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초기부터 북한 인민들의 어버이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당은 어머니, 그리고 인민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의 가족으로 묶었고요. 아버지인 김일성이 그 중심에 자리매김했고 북한 인민들은 그런 어버이 수령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을 충심으로 모시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이제 어머니 당이란 노래가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 하면은 벌써 친근하고 자유롭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좀 북한의 노래가 생각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괜찮아요. 북한의 정다운 어머니란 노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내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에 대한 노래예요. 어떻게 됐냐면 잘나도 못나도 한 품에 안아 별처럼 빛내주셨네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더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후반. 예. 우리 운명도 우리 미래도 다 맡아 빛내주는 어머니 당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북한 노래- 군인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북한 컨셉으로 하느라고 지금 혼났어요. 북한식 바이블. 네, 그렇죠. 이게 군대식 창법이에요. 군대식 창법. 군대식 창법, 염소창법. 염소창법. 노트. 하듯이. 점수 따기용. 그렇죠. 그거 더 좋아하는군요. 그래도 진짜 생부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아요? I'm your father 이런 거에도 누가 믿어요? 안 속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집권 초기부터 사상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김일성이 어버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 특히 어린아이 때부터 김일성의 영웅적인 면모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했고요. 어버이로서 연출된 매우 따뜻한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이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김일성 사진을 보면 거의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인자한 모습의 사진을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저 이게 혹이 있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요. 맞아, 안 보이네. 네. 건치미소.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우러러보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을 아버지의 대치를 해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게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항을 절대 할 수 없고 머리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네. 인정.
실제로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을 보면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민에게 가장 거기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러 모시는 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꽤나 사전에. 표현이 너무 과한데.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저희는. 네. 그럼 실제로 그냥 아버지란 말이 사전에 못 적혀 있어요. 그냥 아빠. 엄청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얼마나 단순합니까? 뭐 복잡하게 쓸 거 뭐 있어요? 그렇게 쓰면 되지. 생각적인. 친아빠로서 너무 선언합니다. 네. 와, 아니, 직설적이고 아주. 이 나준 아버지보다 김일성 아버지 훨씬 고귀한 존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일성의 어버이 수령 이미지 구축은 단순히 북한의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 이상의 가족의 보호자다. 그리고 삶의 지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학교 교과과정뿐만이 아니고 노동신문 같은 미디어, 또 기록영화, 주요 건물, 각종 행사 이런 거에서 김일성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바로 북한 체제 그 자체인 그야말로 극장국가 북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들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북한에 집에 가면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은 김정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떤 애가 외국인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너네 가족은 몇 명이냐, 인원이 몇이냐 하니까 6명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김일성, 할아버지 대원스님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 네, 그리고 아빠, 엄마, 뭐 오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가족의 그 뭐 할아버지 대원스님을 뺄 수가 있냐, 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완전 모범적인 답안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라. 이런 식으로 진짜 가족화 시키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철저한 세뇌 당했네요. 야, 이 과정에서 저는 김정일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에 특히 관심을 많았던 김정일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을 주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예, 맞습니다. 김일성을 주연 배우로 만들었고요. 그게 연출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신격화시켰고 본인은 아버지를 신격화시키면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면 자기는 신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북한 인민들은 신과 신의 아들을 충성할 수밖에 없고 절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화의 가장 직관적인 것이 초상화죠. 그래서 북한 그 가정에는 다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는 홍수가 나거나 이럴 때에도 이 초상화를 건져내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에 먼지가 앉으면 그 정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초상화를 닦다가 떨어뜨렸다든가 그걸 뭐 혹시라도 파손을 시키면 그것도 정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역에 널려 있죠. 특히 김일성 때는 김일성 동상이 한 4만 개 이상의 동상이 북한 전역에 있고 이 모든 것이 김정일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극장국가로서의 연출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정일이가 아버지 생일 60주년을 맞아가지고 만수대에다가 이제 김일성의 동상을 처음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평양에 올라가면은 김일성 동상에 가서 인사하는 건 하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뭐 내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강제 하풀이라고 볼 수 있죠. 성지순례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평양 시내 건물들만 봐도 실제로 극장국가 면모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곳이 어디죠? 금수산 태양궁전. 그것도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극장국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물이고요. 주체사상탑. 그럼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하는 게 주체사상이죠.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이죠. 3대 혁명 전시관. 저것도 지금 체제 우상화를 위한 거고요. 당창건 기념탑. 그리고 조국 해방 승리 기념관.
이런 식으로 북한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 평양 시내 전체가 사회주의의 상징이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전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심으로 방금 하품했습니까? 이 상황에 답답할 만하네요. 김정일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김일성 우상화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박사님, 이 김정일이 만든 5대 혁명 가극, 이것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라면 아마 저 5대 혁명 가극을 거의 다 알거나 아마 한 번씩은 다 봤을 수 있습니다. 꽃 파는 처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피바다,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밀리마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제 이게 5대 혁명 가극입니다. 이 5대 혁명 가극은 김정일이 만들었는데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 6.25 전쟁, 그리고 김일성의 활약상을 극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타고난 영웅으로 묘사했고 민족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일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 피바단지, 죽음의 바단지 가서 봤는데 네. 피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뭐 일제 강점기 시대 빼앗겼던 나라를 이제 항일혁명을 해가지고 김일성 부대가 찾는 그런 내용들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좋은 스토리텔링. 여기가 울림이 그냥 있었는데 근데 실제 또 여기 와서 그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 봤던 게 내가 창피하네요. 아이고. 막 울림을 가졌던 게 그때 울지 말았어야 되는데 울었어요, 저 진짜. 몰랐으니까. 네. 저는 좀 졸았거든요, 가서. 졸았다고요? 졸으면 그 졸 수가 있나 보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녀간의 어떤 러브 스토리 하나도 안 나오고 막 그냥 나와서 막 소리만 지르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높았죠. 그러니까 먼저 왔고 내가 두 번째 왔고. 극장국과 북한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무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북클립에서 만나보시죠. 수많은 인원이 박자에 맞춰 칼같이 움직이고 컴퓨터 그래픽 같은 카드 섹션과 대규모 군무가 펼쳐집니다. 바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이자 북한 예술의 총화라고 자평하는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북한식 매스게임인데요. 바로 이 집단 체조 무대에 섰던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경북도 예술단에서 무용수 겸 무용 감독을 역임하다가 대한민국의 언체신아라고 합니다. 집단 체조는 대규모의 인원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것을 무대를 펼치는 것을 대집단 체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냥 집단 체조는 뭐 누구말 맞다나 뭐 2만 명, 3만 명 정도에서만 했지 대를 붙였을 때는 8만 명부터 1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수용했을 때 대자를 붙여서 대집단 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집단 체조는 외국 국빈들의 초청 시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집단 체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공연은 바로 아리랑인데요. 아리랑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400회 넘게 공연됐고 2007년 8월에는 출연자 규모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문화관광 수입원으로 톡톡히 역할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집단 체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배경대, 카드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경대 그리고 합창단은 한 3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관현악이 저희는 북한에서는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관현악을 아주 크게 고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계시고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테두리를 막는 깃발대.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깃발대를 맡고 그다음에 무용수들이 동원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단 체조는 8만 명부터 1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된 북한의 대표 문화 집단 체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1940년대 함흥시의 한 학교를 찾은 김일성이 학생들이 선보인 체조 공연에 감명받아 집단 체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집단 체조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슬로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수단인데요. 또한 북한의 수령 중심 체제를 효과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국장국가의 면모를 잘 드러내는 의식인 겁니다. 집단 체조 주제는 뭐 아무래도 김일성이가 뭐 항일 빨치산의 그 이야기를 다룬 그 초기부터 우리가 그 남북한에 갈라진 그 6.25 전쟁 발발, 그리고 또 전후복구 건설, 그리고 현재의 북한의 그 앞으로의 미래까지 예술 자체가 정치적인 선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역사적 치적을 담은 집단 체조의 원형이 만들어진 시기는 1961년 노동당 시대 공연부터였는데요. 이후 1970년대엔 별도의 창작단까지 조직해서 집단 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2000년 노동당 창당 55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백전백승 조선 노동당 공연은 북한 집단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동원했고, 북한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역사라고 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를 몸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는데요. 장군님이 보고 계신다는 벅차오름에 그 세뇌 효과 또한 남달랐습니다. 김일성, 뭐 김정일 말 지금 현재 들어서 김정은 이렇게 모시고 하는 공연 자체가 뭐 북한의 일반 백성들이 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한번 참가하는 거는 가문의 영광으로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여기서 헤어진다 한들 본인들이 맡은 초소에서 우리는 1호 참가자야, 이런 영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못 갔던 사람들 앞에서 더 잘하려는 그런 자부심이 크거든요. 하지만 내막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집단 체조 공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동원되는데요. 우선 집단 체조에는 7세부터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집단 체조에 참가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대집단 체조에 참가하는 시간 자체는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너무 여름에는 해가 쨍쨍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녁 5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집단 체조를 훈련하는 6개월 정도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심각한 학습권 침해라는 국제 아동 인권 단체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연습을 시키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불만은 없었을까요? 연습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애들이 혹독하니까 피를 토하는 애들이 많아요. 솔직히 예. 화장실에 못 가니까 애들이 바지에다 오줌을 싸가지고 막 진짜 오줌 냄새 나면서도 그냥 그래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북한에선 어린이들이 그걸 지금 현재까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갖가지 고난도 동작으로 구성된 체조나 무용의 경우 한 동작이라도 틀리게 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뭐 곤봉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윤을 버린다든지, 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많이 맞습니다. 뭐 북체에 맞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꼬집어요. 많이 꼬집고 얼굴이 막 피멍이 들고 몸에 피멍이 들고 그다음에 기싸대기 때리는 것도 그거는 그냥 일상의 그냥 한국에 오니까 폭행인데 그냥 저희는 거기가 사랑의 맨 줄 알고 살았어요. 특히 북한 집단 체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배경대라 부르는 카드 섹션인데요. 박자에 맞춰 빠르게 변하는 배경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민낯을 들여다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요. 10kg 가까운 카드 뭉치는 아이들이 2시간 가까이 들고 지령에 맞춰 움직이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는 무게입니다. 또 연습 시간 동안에는 자리에서 이탈할 수도 없어서 생리 현상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고역을 치러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치거나 병을 앓는 것도 부지기수인데요.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거나 체조 중에 뼈나 근육이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공연에 참석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집단 체조 공연이 재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체제 선전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집단 체조라는 카드를
언제 다시 꺼낼지 모르는 일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집단체조, 군중 시위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철원 씨가 왜 감동받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 진짜로요. 왜 북한 체제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였는지도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철원 씨 이거 실제로 봤을 때 어땠어요? 제가 이거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근데 TV로 볼 때하고 확실히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야, 내가 봤을 때도 이렇게 멋있는데 이거 외국인들 보면 그냥 혀 그냥 쭉 내밀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지방마다도 또 그거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지역에도 그 뭐 10만 명까지는 동원 못 되니까 몇만 명 동원돼가지고 경기장에 있어요. 그 학생들 가가지고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네, 이렇게 지방에서 따라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반 미국인들의 반응 좀 보려고 인터넷 여기저기 뒤졌는데 반응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엄청나게 화려하다. 와, 역대급이다. 예. 어디 가서도 살면서 볼 수 없는.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그렇죠. 네. 그 반대편으로는 조금 많이 썼던 단어가 creepy 많이 나왔어요. creepy. 이거 소름 끼치는. 소름 끼침. 대단하면서도 소름 끼친다. 예, 한편으로 좋아, 한편으로 뭐지? 실수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 자폭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고 진짜 뭐 그 정도 연출이 이 대단한 거죠. 저는 북한에서 들어갈 때 그 표가 한 장에 10만 원인데 외국인들 얼마나 될까요? 그거 들어보니까 외국인 패키지 같은 거 있는데 입장만 하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되는데요. 100만 원. 한국 돈으로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100만 원씩 받아먹는다고? 한 1,000불 정도. 네. 1,000불 좀. 아니. 바가지인가? 괜찮을까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안 준다는 거죠, 문제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죠. 장군님이 다 썼겠죠. 그럼 이거 돈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아리랑 축전이 지금 외국인들은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이 아리랑 축전을 통해서 체제 선전 효과를 하나는 거두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벌이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 부자들이 그리는 극장국가에 딱 맞는 공연이 이 아리랑 축전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에 차출되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 가혹한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일단 10만 명이 모여야죠. 그럼 이 10만 명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한 6, 7만 명 되고요. 나머지 또 군인들도 있고 북한 주민들도 또 동원이 되는데 대가를 일단 주지 않습니다. 무료로 다 봉사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점심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락도 자기가 싸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저기에 동원이 되면 생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업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이 아리랑 축전 저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공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랐지만 아동 학대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돌 기념하는 그런 행사에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있었거든요. 경축야외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김정은이 금방 나왔을 때여가지고 김정일, 김정은이 다 온다 해서 되게 크게 준비했던 행사고 동시에 이제 저희 엄마는 제자들, 엄마가 그때 중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저 아리랑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정말 그 뭐 건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들고 이제 그 육체 그 율동 같은 걸 하는데 거의 쉬는 날도 없이 맨날 나가가지고 정말 떼약볕에서 진짜 그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네, 훈련을 정말 가혹하게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저도 한 6개월 준비를 했었거든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다를 형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파란 천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파란 천 주지도 않아요. 파란 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르잖아. 코발트 블루도 있고. 네, 다 다른데 보다가 노 색깔은 틀렸으니까 다른 거 가져. 이런 색깔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가면은 뭐 규격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옆에 사람이랑 묶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다를 형상해야 되는 거예요. 물결을 형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위에서 김정일이 보면은 아 저게 바다구나. 뭐 중간중간에 상어 같은 걸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웃어.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한 6개월 동안 연습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땀이 그렇게 비 오듯 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때 이건 뭐 이제 쉽시다 하는 데까지 쉴 수가 없으니까. 네. 와 그때 진짜 거의 한 몸무게가 한 10kg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와, 저런 행사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가시가 떨리네. 네. 도시락도 안 줘요? 푸짐하게 밥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을 안 평양 주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저 행사들에 참가하는 게 제일 싫어했대요. 네. 그리고 평양시 시민들 그 학생들 있잖아요. 솔직히 공부 못해요. 저거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리랑 축전에 초중고등학생들이 동원이 되는데 네. 저걸 한 6개월 연습하면 수업을 일단 못 합니다. 못해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저 연습을 하기 때문에 1년 하는 것도 그야말로 어린 애들을 이 한여름에 땡볕에서 저 그 축전 연습을 시키면 그야말로 저 자체가 인권 침해고요. 특히 아주 넓은 그 경기장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안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또 식사나 이런 거 간식 이런 것도 거의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기에 참여하는 특히 어린아이들 인권 문제는 유엔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 선대에 계속 썼던 이 국장 국가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문화예술로 김정일의 극장국가 이 스타일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모란봉 악단이라는 걸 창설했다. 이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란봉 악단 공연에서 아주 쇼킹한 일이 벌어지죠. 미국 영화 로키 주제가를 비롯해서 외국곡을 처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현대화와 세계화를 김정은이 이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미제 승냥이라고 욕할 때 언제고? 네. 뭐 갑자기 바뀌었네요. 근데 그 노래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럭키인지 뭔지 몰랐던 거예요. 하긴. 네, 그냥 모르고 노래가 단 좋은 노래구나. 그냥 그 이제 그것만 계속 기억이 나요. 따라라 이게 무슨 노래일까? 그래서 이제 그냥 듣는 거예요. 북한에서 제가 봤다면 바로 알죠. 왜냐면 북한 사람들 저 로키 영화는 저는 한국에서 본 게 아니라 원래 북한에서 봤어요. 네, 로키 영화 자체를. 보이브니까. 북한에서 저 보는 사람들도 보이브라서 한 건 아니고 몰래. 북한 사람들 저 보면 알 텐데 아는 사람들 꽤 많을 텐데 그 생각을 했죠. 김정은이 선대와 비교했을 때 예술 활동을 체제 선전에 일부 활용하기는 했는데 김정일보다 체제 선전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제 김정은이 뭘 활용했는지는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질 텐데 네. 일단 국방력을 선전하기 위해서 무기를 강조했고요. 특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다든가 또는 핵무기 관련된 그런 걸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김정은이 그야말로 강성대국을 건설했다. 국방력이 강한 핵보유국을 건설했다. 이런 모습을 어필하고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재가 좀 달라졌죠. 그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봤었는데 김정은의 뮤직비디오 기억나시죠? 뮤비. 탄도미사일을 위시한. 봤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어떤 무기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저런 극장국가의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마스게임을 했다면 김정은은 야간에 열병식을 해서 네. 어린아이 대신에 그 자리를 무기가 채운다던가 뭐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들어서서 뭐 미사일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었는데 진짜 북한에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조금이라도 인민생활에 보태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계속 무기를 쏴대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주민들 반발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대와 비교했을 때 수령을 향한 충성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사님, 이 국장국가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뜻이겠죠? 김일성 때는 외부 문화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게 거의 차단됐고 완벽하게 외부 정보가 통제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 정권이 원하는 이상적인 극장 국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등장하고 나서도 이제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이 발생하고 수십에서 100만 명 정도의 어떤 아사자가 발생하면서 국경 지역으로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려고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30만 명이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도 시장이 들어가고 중국의 드라마, 한국의 한류,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뭐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쭉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외부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잘 산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연극 효과는 확실하게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극과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 게 사상 이념입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좀 더 문명한 생활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세우고 있는 게 인민대중 제일주의입니다. 물론 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게 김정은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김일성 때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민을 위한 정권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김정일은 뭐라고 했냐면 인민을 위해 복무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과 간부들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김정은도 인민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싸한 그 워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런 거고요. 특히 이번에 자강도하고 신의주 일대에 아주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정은이 이 수해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예.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다,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아, 홍수 지역 방문해서. 예. 저도 그 TV 보면서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수해 지역에 직접 찾아간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예전에 뭐 북한에서 뭐 수해 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도 수해를 나면은 진짜 막 그 도라든지 그런데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올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뭐 그 정도로 대충 왔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보니까 뭐 김정은이 찾아가가지고 뭐 요트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지가 뭐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나오는 걸 보고서 그래서 좀 신기하게 봤어요, 저도. 네. 김정은이 이번 그 수해 피해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겠습니까? 원래 이 수해가 이런 게 발생하면 당에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수해 복구를 하고 수해 대비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수해가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이 그 책임을 자기 밑에 있는 간부들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황당하네요. 미친놈들이죠. 책임질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근데 또 이거 있잖아요. 요즘에 북한의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평양에도 신도시를 만들었다면서 뭐 50층, 70층 높이의 아파트가 건설됐다 이런 거를 노동신문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거가 의도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극장국가의 면모가 이런 데서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예, 지금 그 신도시를 만들고 뭐 60층, 70층 이런 건물을 짓는 건 극장국가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인민 대중 제일주의가 뭐 평양 시민들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대상으로 최근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년 북한의 20개 군을 선정해서 1년 동안 그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공업 뭐 공장도 건설하고 산림집도 만들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10년 동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군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0개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 돈을 정부에서는 내려주지 않고 정권에서는 안 내려주고 알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마 저 정책은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야말로 인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평양에서 매년 1만 세대씩 5년 동안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뭐 건설하지 않는 것보다는 건설하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평양 수도 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현대적인 새거리를 만드는 이게 역사적인 건설 사업이다 이렇게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이거 뒤집어 놓고 아주 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북한 수도로서의 어떤 평양의 위상을 높이겠다. 그래서 김정은의 업적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저 건설 사업, 보여주기식 건설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평양의 뉴타운들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전위거리, 화성거리에 있잖아요. 네.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너무 깨끗해요. 바로 어제 지어진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 이제 김정은의 어떤 배려에 의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또 많이 통제도 엄청 많기는 해요. 뭐 베란다에 뭐 내놓지 말아라. 엔처에 그냥 밖에서 보면은 원래 지어진 새 집처럼 보이게 해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대신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으로 갈수록 굉장히 저렴해요.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렴해요?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35층까지 걸어 올라간다면 자신 있으신가요? 운동 좋아하니까. 저는 아니 뭐 그게 일상이 된다 그러면 악몽인 거잖아요. 딸 둘 데리고 절대 못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5층부터 한 8층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로얄층, 북한의 로얄층인데 이런 데는 이제 좀 돈 좀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좀 그냥 일반 보통의 아무 힘이 없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살기가. 제가 비슷한 내용을 취재를 해서 타 방송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의 펜트하우스에는 꽃제비가 산다. 아,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전기가 계속 끊기니까 50층, 7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사람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거기를 비어 있으니까 거지들이 와서 산다. 그랬더니 댓글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 평양 가봤냐? 너 가짜다. 저한테 증명해 주세요. 맞죠? 그렇게 평양에 살다 온 사람이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뭐 3층에 있던 사람이 돈이 좀 부족하니까 꼭대기층이랑 돈 받고 옮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층간 이동도 되게 돈 받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꽃제비이긴 한 거죠. 돈이 없으니까. 없으면 위로. 네, 그렇게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꽃제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을 북한에서 꽃제비 하는 거지 진짜 꽃제비는 거기서 못 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달리길 못해요. 쟤는 다 빠지죠. 네. 1층 다리 밑에가 좋은 거지 50층 옥상은 싫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꽃제비들이 산다는 건 아니고 돈이 그만큼 없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평양의 그 높은 고층 건물들은 평양의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당, 정, 군의 핵심 간부들 또는 핵이나 미사일 만드는 데 종사하는 핵심 그 인력들, 연구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것도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이나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김정은에게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저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 문화에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앞서 뭐 로키도 이미 보셨다고 했고 K 콘텐츠는 정말 누구나 좀 향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사상주입을 한다거나 인민이 제일이다라는 립 서비스가 더 이상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 독재 체제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묘수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과거처럼 강력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많은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조중 국경 지역 있죠? 거기에 약 1,400km 정도 이르는 그 국경 지역에 그 산중 철조망을 지금 쳐놨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거기 못 넘어가게 지금 철저하게 그 차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경비하고 있는 부대에는 북한 주민이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탈출하려고 하면 사살을 하라고 합니다. 발포를 해서 사살을 하라고 현장에서. 이미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전방 우리 아시는 것처럼 DMZ 일대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정은이 두국관계 얘기한 후에 대전차 방벽을 휴전선 일대에 설치하고 또 철책도 설치하고 지뢰매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경의선하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외부 문화를 차단하고 탈북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게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인데요. 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같은 경우는 외부 문화를 보거나 유포하거나 대량으로 관람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최고 사형까지 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길도 차단하고 문화도 차단하고 사람도 차단하고 아예 원시 시대로 퇴행하는 거라고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과거 김일성 시대에 철저하게 폐쇄된 국가, 외부 정보가 아예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는 국가, 그리고 국경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국가, 그런 완전히 단절된 국가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북한의 관계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국 관계로 지금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통일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심해지고 친남하나가 계속 상당히 거세지니까, 확산되니까 이렇게 되면 체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김정은 정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두국과 관계를 얘기하면서 체제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철저한 폐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극단적인 태도 또한 극장국가의 특징이죠. 김정은의 극장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너무 재밌는 얘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오늘 지금 극장국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김정은이 지금 어떤 정책을,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북한이 이제 변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극장국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국제사회도 지금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8.15 통일 독트린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정은이 원하는 극장국가가 깨지면서 김정은 정권이 민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